토요 랭킹쇼가 뽑은 오늘의 첫 번째 할 랭킹으로 갑니다. 바로 이재명 1심입니다. 이 대표가 받고 있는 4개 재판 중 가장 먼저 나온 1심부터 징역형이 선고되면서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하는 모양새입니다. 당내 일극 체제를 유지해온 이 대표 리더십과 차기 대권 가도에도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오늘 재판 결과 한 말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조용히 좀 해줄겠는데. 네. 오늘의 이 장면도 대한민국 현대사의 한 장면이 될 것입니다. 현실의 법정은 아직 2번 더 남아있고, 그리고 민심과 역사의 법정은 영원합니다. 항소하게 될 것입니다. 기본적인 사실 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그런 결론입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도 상식과 정의에 입각해서 판단해 보시면 충분히 결론에 이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는데요. 형량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재판부가 두 발언 허위로 판단했는데 여전히 부인하시나요? 항소장을 바로 제출하시는 건가요? 스튜디오에는 이종근 시사평론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김수미 시사평론가, 허주연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방금 보셨다시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국회의원직을 잃는 것은 물론이고 또 10년 동안 대통령 선거 출마도 할 수가 없겠죠. 이종근 평론가님. 네. 어제 결과를 두고 좀 예상 밖의 중형이다 이런 평가도 나오던데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과 관련돼서 가중처벌 요인들이 있는데요. 그 가중처벌 요인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해서 반복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때에 가중처벌을 한다고 돼 있습니다. 예. 그런데 어저께 재판부가 이제 요지를 기자들한테 이제 설명한 요지문을 보면 바로 그 점을 판사가 굉장히 중요하게 본 것 같아요. 즉, 2가지 불특정 다수가 그러니까 방송이라는 매체를 통해서 전파력이 아주 높지 않겠습니까? 방송. 그러니까 처음에 김문기 씨를 몰랐다라고 하는 부분을 한 사흘에 걸쳐서 4개의 방송에서 인터뷰를 통해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것은 고의성이 있다. 즉, 예전에 경기도지사 시절에 공직선거법의 대법원에 확정 판결을 받았을 때 무죄를 받았던 건 TV 토론이라는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질문을 받았을 때 고의적이 아니라 우발적으로 대답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인정해야 된다는 건데, 지금은 방송 매체 4군데에서 반복적으로 했기 때문에 당선을 목적으로 해서 허위 사실을 일부러 고의적으로 여러 번 반복해서 했다. 이것이 굉장히 죄질이 나쁘다라고 판결 요지에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동정범행으로 한번 벌금형을 받은 것까지 포함을 해서 이렇게 1년이라는 중형이 내려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방금 가중처벌 요인과 관련된 부분 좀 얘기를 해주셨는데 최진봉 교수님, 어제 선고 결과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뭐 재판부의 판단이니까 그대로 존중을 하지만 기본적으로 논란이 되는 요소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방금 말씀하신 이종근 평론가 말씀을 받아서 말씀을 해보면, 그러니까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질문이 왔을 때 급박하게 대답하는 과정에 약간의 과장이 있을 수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백현동 사안을 좀 볼까요? 백현동 사안은 이게 왜 공직선거법 대상이 되는지를 철저히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고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당시 후보도 아니었고 경기도지사로서 국정감사장에서 답변한 내용입니다. 국회의원이 질문하는 내용에 대해서 미리 알 수도 없고 그 상대방 국회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즉각적인 답변을 하면서 발언한 내용이라고 1차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백현동 사안 같은 경우에는 이 사안의 답변 과정에서 이게 공문이 여러 번 내려왔고, 물론
공식적으로는 성남시가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할 문제이긴 하지만 그 전에 여러 건 20여 건의 공문들이 국토부로서 내려와서 그걸 압박으로 느낄 수 있는 충분한 요소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압박이나 협박이라고 하는 개인적 느낌인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 공문이 아무렇게 안 느껴질 수도 있지만 또 다른 사람 입장에서는 그건 협박으로 느껴질 수 있는 충분한 요소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김문기 씨를 아느냐 모르냐 문제는 공소장을 검찰이 한번 변경을 했습니다. 공소장을 변경하면서 교유행위라는 걸 집어넣었어요. 그걸 가지고서 처벌을 한 건데 예. 그 교유행위도 원래 논란이 됐던 사안과 다른 사안으로 가서 처벌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논란이 되는 건 채널A에 나와서 얘기했던 말을 가지고 지금 유죄로 판단을 한 건데 그 전에 가장 많이 언론에서 논란이 됐던 거는 SBS에 가서 발언한 내용이었습니다. 김문기 씨를 개인적으로 아느냐 모르냐 문제. 그 문제는 무죄가 나왔어요. 그게 아니라 뭐 골프를 쳤냐 안 쳤냐 가지고 문제를 삼았던데 그 사진도 사진 네 명이 들어있는 사진에 원래 원본 사진은 10명이 찍은 사진입니다. 그중에 4명을 이렇게 4명을 줄여서 편집을 해서 그걸 가지고 국민의힘 의원이 공격을 했고 문제를 삼았고 그걸 가지고서 그날 골프 친 것처럼 조작을 했다고 발언한 내용인데요. 이 이재명 대표 측의 주장은 그날 골프를 안 쳤다는 주장인 것이고 재판부는 그날이 아니라 다른 날 골프 친 걸 가지고 문제를 삼아서 이게 거짓말이라고 얘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충분히 항소심에 가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1심의 판결은 뭐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되는 거지만 2심으로 끝난 게 아니고 2심에 가면 이런 논란들이 충분히 재검토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이종근 평론가님도 그렇고 최진봉 교수님도 그렇고 뭐 가중 처벌이라든지 뭐 즉흥성이라든지 여러 부분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하나하나 이어지는 토크에서 다뤄보도록 하겠고요. 먼저 이재명 대표 좀 무거운 형량이 나온 이유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재판부의 판단을 먼저 살펴보면요. 이 방송에서 한 발언, 그러니까 방송을 매체를 이용하여 파급력과 전파력이 컸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유권자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본 거고요. 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선고를 받은 전력 때문이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허주연 변호사님 이런 재판부 판단 좀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이 사건은 굳이 검찰의 구형량을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이 양형 기준상 가중 영역 중에서 선고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중에서도 벌금형이 아니라 징역형을 선택을 했다는 점에서 이 가중 영역에서의 징역형은 8개월에서 2년까지로 지금 공고가 되고 있는데 예. 그중에 1년형의 뭐 집행유예이긴 하지만 어쨌든 징역형이 선택이 돼서 낫지 않습니까? 이 사건에 대해서 재판부가 얼마나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것을 방증해주는 그런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앞서 여러 가지 이종구 평론가님께서도 이 특별 양형인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 이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범죄의 경우에는 불특정 다수에게 계획적으로 전파력이 높은 상태에서 범행을 했을 때 가중 요소로 평가가 될 수 있고요. 특히 선거일에 임박했을 때도 가중 요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지금 이재명 대표가 영향을 미쳤다고 여겨지는 그 선거는 바로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뽑는 대선이었습니다. 예. 선거 자체가 뭐 물론 선거에 경중이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만큼 온 국민의 지도자를 뽑는 선거이기 때문에 무게감이 상당했다 이렇게 평가를 한 것으로 보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동종의 벌금형이 있다는 그 전력도 고려가 된 것으로 보이고 특히 김문기 처장과 관련한 발언 부분은 일부 무죄로 선고됐지만 전체적으로 이 부분도 역시 유죄로 판단될 것으로 보는 것이 맞다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왜냐하면 공소사실 3개 중에 2개를 제외한 나머지 한 부분에 대해서 유죄로 판단이 됐고 이게 뭐 추후에도 말씀드리겠지만 포괄의 일죄로서 유죄로 판단이 됐거든요. 이것도 유죄가 됐고 국토교통부 발언 역시 유죄로 판단이 됐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가중 요소인데다가 공소사실에 대부분 유죄가 선고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재판부에서 뭐 고민은 했겠지만 이런 형을 선고를 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발언 장소가 뭐 TV 인터뷰라든가 경기도지사로 국감장에 나가서 한 발언이었습니다. 그리고 패널까지 들고 나서 얘기를 했어요. 예. 이 부분은 계획적으로 패널을 준비했다라고 재판부에서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이고 특히 국감장에서 경기도지사로서 하는 발언이라든가 TV 인터뷰에서 하는 발언은 유권자로 하여금 그 신뢰성을 상당히 높이는 장소와 상황에서의 발언입니다. 그래서 이게 유권자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특히 0.1% 차이도 나지 않았던 초박빙 대선을 앞두고 이런 발언을 했다는 사실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고 평가된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벌금형을 뛰어넘는 징역형 선고의 결정타. 국토부 협박으로 백현동 용도 부지를 변경했다는 발언이었습니다. 백현동 개발사업의 지사님께서 성남시장 시절에 특혜를 줬다고 생각하시냐는 걸 제가 묻고 있습니다. 국토부 장관이 도시관리계획 이거 변경 요구하면은 지방자치단체장은
반영해야 된다. 의무 조항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걸 가지고 만약에 안 해주면 직무유기 뭐 이런 걸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 국토교통부는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습니까? 그런 사실 없습니다. 네, 유죄 판결을 받은 결정적 발언은 바로 국토부 협박이었는데요. 성남시가 부담을 느꼈을 수 있지만 이 국토부의 협박 강행은 없었다고 봤습니다. 실제 국토부가 보낸 문건에 성남시가 판단하라고 적혀 있었다는 걸 판단의 근거로 본 거다, 이런 해석들이 나오던데 김수인 평론가님, 네. 그럼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백현동에서 벌어진 용도 변경은 굉장히 초유의 것이거든요. 예. 자연 녹지를 준주거지로 바꾼 4단계를 일거에 상향한, 저는 그런 전례를 본 적이 없습니다. 저도 지방의원 출신인데 그런 전례가 있었다면, 제가 지방의원 시절에 그런 일이 있었다면 아마 단체장하고 맞서 싸웠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예. 그리고 저는 전국의 민주당 소속 지방의원들께 여쭤보고 싶은 게, 국민의힘 소속 단체장이 그런 행위를 했을 때 가만히 있을 거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냐. 저는 사실 국민의힘의 수구적인 성향의 단체장도 이렇게까지 하기는 쉽지 않다라고 봅니다. 근데 예. 이걸 가지고 이제 이재명 대표가 국토부의 협박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한 거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하셨는데, 그 협박이라는 말이 압박이라는 것을 좀 오바해서 얘기한 거다라는 취지로 본인이 변호를 하긴 했어요. 근데 그렇다면 압박의 단초가 되는, 그렇다고 볼 여지가 조금이라도 있는 근거가 제시가 돼야 됩니다. 근데 이제 국토부가 성남시에 보낸 공문을 보면 결국에 용도 변경은 성남시가 결정할 권한이다라고 하는 것을 못 박아두고 있거든요. 사실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국토부 입장에서는 공공기관이 이전을 하고 나면 그 빈 부지를 팔고 싶어 합니다. 예. 그리고 그 팔고 싶어 하는데 용도 변경을 하면 도움이 되겠죠. 다만 그렇다고 해서 4단계나 용도 변경을 한다? 이거는 전례도 없고 비슷한 사례에 그런 경우가 없었습니다. 그걸 굳이 국토부가 요구할 이유가 없는 것이고, 공문으로도 정반대의 이제 상황이 펼쳐진 거거든요. 그러면 남는 거는 이재명 대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라도 뭐 이렇게 국토부로부터 압박을 받았다라든지 이런 증언이라도 뒷받침하는 것이라도 나와야 되는데 나오지 않았다라는 측면이 있고, 이 용도 변경이라는 행정 행위는 긴박하게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보셨다시피 공문이 오고 가고 하면서 굉장히 수기를 하는데 이 과정을 기억을 못할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허위사실 공표로 인정이 될 수밖에 없었다고 보여지고, 사실 다른 혐의, 이 같이 기소가 됐던 다른 허위사실 공표보다 더 중하다라고 판단이 들고, 남은 상급심에서도 상대적으로 더 뒤집기 어려운 그런 판결이 됐다고 봅니다. 예. 저희가 하나 더 짚어봐야 될 부분이, 이 재판부는 이미 의혹이 제기가 계속된 상황에서 이 대표가 발언 자료까지 준비했다면서 그날 국감을 위해 이 대표가 미리 준비한 패널을 주목했던 것 같습니다. 이종근 평론가님, 네네. 이 패널까지 준비했다는 거 좀 고의성이 있다, 이렇게 본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예전에 대법원에서 무죄로 확정된 것은 고의성으로 대답할 수 없는 상황, 그러니까 TV 토론 등에서 갑작스럽게 질문이 나왔을 때 엄격거래 대답할 수 있는 상황을 그때는 무죄를 결정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보시다시피 지금 의원이 질문하자마자 패널을 딱 들고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이건 뭐냐면 야당 의원들이 자신의 대장동과 백현동 의혹에 대해서 지금 의혹을 제기하고 질문을 쏟아낼 것을 이미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패널까지 준비한 건 이 당시가 대선 후보였어요. 이때 10월 17일자 기사를 제가 찾아봤습니다. 예. 송영길 당대표가 이재명 지사에게 이렇게 요구합니다. 아이고, 이번에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이 후보의 행정 능력을 검증하려 하는데 이재명 후보가 사실 이번 국정감사에서, 그러니까 국정감사가 아니라, 지사로서의 국정감사가 아니라 대선 후보로서 청문회를 하듯이 임하라라고 조언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건 공개적으로 기사가 나왔어요. 송영길 대표가 이거 대표가 그 대선 후보처럼 청문회처럼 해라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이재명 지사 역시 난 대선 후보로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모든 의혹을 자기가 입증하겠다. 사실 참모들이 말렸어요. 제가 그때 기사 좀 확인을 했거든요. 저도 취재를 했고, 경기도의 참모들이 직접 나가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괜히 나갔다가 대선 후보로서 상처만 있습니다. 했는데 이재명 지사가 아닙니다. 내가 직접 나가서 설명을 해야 의혹을 맞설 수 있습니다. 후보로서 검증받을 수 있습니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미 대선 후보로서 당선을 목적으로 국감장에서 답할 준비를 다 하고 갔다라는 게 이미 다 드러났다는 겁니다. 네. 이재명 대표는 국토부가 협박했다는 부분이 과장된 표현일 수 있지만 거듭된 요구가 있었다, 이렇게 강조했는데요.
허주연 변호사님, 재판부가 이 주장을 좀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 뭐라고 봐야 될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가 협박을 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이 현출된 증거로 남아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토교통부가 정확하게 성남시에서 이 건으로 공문을 보낸 것이 뭐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만 정확하게 바로 이 건으로 공문을 보낸 것이 최소 세 차례 정도 되었는데 예. 이 공문 내용에 보면 관련법과 상관이 없는 해당 사항이 없는 사항이니 귀시에서 적의 판단하라라고 판단의 여지를 성남시에 밀어주고 있는 내용이 그대로 남아있고 이 공문 역시 재판부의 증거로 현출이 됐습니다. 예. 또한 압박을 느꼈다는 성남시에서 우리 시의 기본계획과 맞지 않으므로 용도 변경에 협조를 해줄 수 없다. 용도 변경을 해줄 수가 없다라는 내용의 회신을 보낸 내용도 공문으로 남아있고 이 부분 역시 재판부의 증거로 제출이 됐습니다. 만약에 협박에 가까운 압박을 느낀 상황이었다라고 하면 우리 시에서 알아서 판단하겠다라는 답신 공문을 보내기가 어려울 수 있었다는 사정 또한 참작이 된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특히 관련 공무원이라든가 국토부에서 다른 지역에도 이런 유사한 내용의 협조 공문을 보냈었는데 왜냐하면 그때 공공기관 부지 이전에 대해서 한창 협조 공문을 보낼 때였거든요. 그런데 누구도 이것을 협박이나 압박으로 느낀 사람이 없다라는 것도 이재명 대표에게 좀 불리하게 작용한 어떤 근거 중에 하나로 보입니다. 또 한 가지 만약에 협박이나 압박이 주관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처벌할 수 없다는 이재명 대표의 두 주장이 받아들여진다고 가정을 하면요. 앞으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는 주관적인 내용으로 조금이라도 치환할 수 있는 단어가 들어간다고 하면 처벌할 수가 없게 된다는 결론에 이를 위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상대방 배우자가 저를 협박해서 이 배우자로서 이 선거에서 선거활동을 저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선거운동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라는 허위사실 공표를 누가 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 사실을 내 주관적으로 그게 협박이라고 느꼈다라고 주장을 한다고 하면 결국에는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상황이 될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의 취지 자체를 몰각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는 점도 저는 좀 주목해야 되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주관적인 영역에 대해서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이러한 공문을 받아서 나는 협박이라는 느낌이 들어서 두려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다면 오늘의 결론이 달라졌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재명 대표의 발언 그 자체만 객관적으로 놓고 본다고 하면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했다라는 그 발언 자체의 객관적인 의미에만 재판부가 집중을 했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정감사장에서 진술한 건 또 면책특권이 있다 이렇게 반박한 것도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는데요. 그 이유를 좀 살펴보면 재판부는 이 대표가 경기지사 시절 인터뷰에서 국감을 치를 때마다 제 지지율이 오히려 올라갔다. 기회 요인으로 만들 자신이 있다. 이걸 근거로 들었다고 합니다. 최진봉 교수님. 네. 이 부분 좀 어떻게 보십니까? 1차적으로 지금 이종근 평론가도 얘기를 했지만 여러 가지로 인터뷰한 내용이나 그 당시에 더불어민주당의 대표였던 분이 말씀한 내용이나 이거 가지고 이분이 후보가 됐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 예. 정황은 있지만 예컨대 공식적으로 이분이 경기도지사를 그만두고 후보로 출마를 해서 경선에 뛰어든 것도 아니고 당시에는 그냥 경기도지사였어요. 물론 강력한 대권 후보 중에 한 분이었죠. 그렇다고 해서 이분이 국정감사한 내용이 공직선거법 위반이 된다. 그렇게 보고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출마 선언을 하고 예컨대 예비 등록을 하거나 아니면 이분이 정말 예비 경선에 뛰어들어서 그 과정에서 했던 발언이라면 또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정황이 있다고 해서 이 사람이 반드시 그렇게 예를 들어서 정말 100번 나중에 이런 생각 들 수 있잖아요.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출마 안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 과정은 전혀 안 하는 건가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요소로 봤을 때 명백하게 이재명 대표가 당시의 후보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발언한 내용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판례를 준비한 것은 가능한 예를 들면 질문 가능한 여러 내용들에서 미리 준비를 다 하는 겁니다. 국정감사장에서 경기도 직원이든 아니면 관련된 사람들이 어떤 질문이 나올 걸 예상으로 질문을 준비하고 그 준비하는 과정에서 판례를 준비할 수 있죠. 그 당시 백현동 관련 내용들이 논란이 많았으니까 관련된 준비를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판례를 들고서 얘기했던 것은 본인의 적극적인 방어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공문이 여러 번 내려왔는데 물론 그 상급기관 특히 국토부 같은 경우에는요 일반적으로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교부금도 내려보내고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조잖아요. 지방정부 여러 행정에 중앙정부도 영향을 미치는 부분도 있을 거고 그런 부분들에서 공문이 내려왔고 물론 공문에 누가 협박한다고 쓰겠습니까? 아니면 압박으로 느낄 수 있는 단어를 쓸 수가 없죠 공문에는. 그러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예컨대 이걸 그렇게 하는 것이 법적으로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요청이 들어올 수도 있고 또 전화도 몇 번 왔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명시적으로 공문에 있는 내용만 가지고서 판단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경기도나 아니면 경기도지사를 했던 이재명 대표가 느낄 수 있는 압박의 부분들을 너무 소홀하게 평가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최진봉 교수님의 국토부 관련 발언에 대해서 반박을 해주셨고 그 다음 발언 또 있죠. 허위사실 공표 의혹 받은 발언. 이재명 대표가 대선 후보 시절에 여러 방송에 출연해서 김문기 처장을 몰랐다라고 한 부분입니다. 시장할 때는 이 사람의 존재를 몰랐다. 하위직 실무자인데 같이 갔으면 그 사람이 얼굴이야 제가 봤겠지만 그 사람이 이 사람인지를 여러분은 어떻게 압니까? 국민의힘에서 4명 사진을 찍어가지고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던데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일행 단체 사진 중에 일부를 떼내가지고 이렇게 보여줬더군요. 조작한 거죠. 그걸 왜 의심을 하죠? 제가 그걸 숨길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김문기 전 처장을 몰랐다라고 하는 그 주장, 그 맥락 속에서 저희 채널A에 출연해서 김문기 전 처장과 골프를 친 것처럼 보이는 사진이 조작된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발언에 대해서 재판부는 허위사실 공표, 유죄라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호주 출장에서 둘이 골프를 쳐놓고 치지 않은 것처럼 이야기했다라는 겁니다. 재판부는 왜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까? 일단 지금 이재명 대표의 반박 논리는 골프를 친 사진을 조작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발언을 한 적은 있어도 두 사람이 같이 골프를 친 사실이 없다라고 정확하게 발언한 사실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이 유죄가 될 수 없다라는 논리로 맞서왔습니다. 네. 그런데 재판부는 이 논리를 받아들이지가 않았던 것이요. 우리 법원에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대해서 표현의 의미에 대해서 판단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전체 취지하에서 객관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전체적인 맥락, 종합적 취지를 고려를 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요. 선거인에게 주는 종합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렇게 기준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골프를 친 사진이 조작됐다라고 하는 발언은 결국에는 골프를 같이 친 사실이 없다. 나아가서는 김문기 전 처장과의 관계를 부인하면서 대장동 의혹과의 연결고리를 끊으려는, 그래서 당선에 좀 더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자 하는 어떤 목적까지 있다라고 재판부에서 본 거예요. 네. 그렇다고 하면 이 부분에 있어서 그때 당시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개발 사업의 몸통이냐 아니냐를 해명하라는 요구가 굉장히 거셌던 상황에서 유권자들이 보기에는, 유권자들이 인식하기에는 골프를 같이 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충분히 인식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표의 반박 논리를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로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또 유죄로 판단한 주요 증거 중 하나가 바로 김문기 전 처장이 딸에게 보낸 영상입니다. 9초짜리 영상 보고 오시죠. 나 얼굴 너무 많이 타버렸어. 오늘 시장님하고 본부장님하고 골프까지 쳤다? 오늘 너무 재밌었고 좋은 시간이었어. 예, 시장님하고 유동규 본부장님하고 골프까지 쳤다 이런 내용의 영상입니다. 이게 유죄 증거가 됐다는 겁니다. 민주당에서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골프를 안 쳤다는 게 아니라 골프 사진이 조작됐다. 여기에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또 사진 찍힌 당일에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의미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해명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네, 골프를 부정한 게 아니라 사진이 조작됐다고 얘기한 것뿐이다라고 하는 게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반론인데, 근데 사실 그걸 그렇게 좀 성립이 되려면 그때 얘기를 할 때에 골프를 쳤을 수는 있는데 사진을 왜 조작하느냐 이 정도로 얘기했다면 그 말이 맞을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아까 화면을 보셨지만 저 문맥에서는 조작됐기 때문에 골프를 친 적이 없다로 해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결정적인 부분은 이거예요. 저 말이 이재명 대표가 답을 하다가 순식간에 나온 말이 아닙니다. 사진을 검토를 해보고 조작이다라는 나름의 결론을 갖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렇다면 그렇게 검토할 시간에 골프를 쳤다는 사실을 기억해내거나 주변에 알아봐서 이거를 환기시키거나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도 저런 발언을 했다. 이 부분이 판결문에도 판시가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허위사실 공표의 고의성이 인정이 돼서 결국에 유죄 판결이 떨어진 거라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또 감경 사유가 안 되는 게 이 발언을 했을 때가 민주당 경선 이후예요. 대선 후보로 확정이 된 다음인데 사실 선거법상으로 경선일 때 했던 허위사실 공표는 다소 감경되게 돼 있습니다. 거기도 해당이 안 된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유죄로 이어지고 형량에도 반영이 된 거고, 그리고 이게 사실 좀 지엽적인 부분이라 이 부분은 설령 만부 양부해서 무죄로 뒤집는다고 해도 상급심에서 양형이나 이런 데는 별로 반영이 안 될 것이다. 영향이 없을 거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런데 이 골프 얘기가 이 김문기 처장을 몰랐다 이런 주장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런데 이 발언 이외에 다른 방송사에서 성남시장 재직 때 몰랐다, 김문기 처장을 몰랐다고 한 발언은 또 무죄 판단을 받았습니다.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안다 모른다는 허위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좀 이 부분이 통한 거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그렇죠. 이재명 대표가 당시에 이제 SBS에 나가서 인터뷰한 내용인데요. 질문 내용이 이겁니다. 개인적으로 김문기 씨를 알았느냐라고 물어봤고 이재명 대표가 거기 성남시장 재직 시절에는 개인적으로는 표현은 이재명 대표는 안 했죠. 성남시장 재직 시절은 몰랐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뒤에 나중에 경기도지사 하면서 대장동 사건 관련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알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언론에서는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다뤘고 골프 이 사진은 그렇게 중요하게 다루지 않았는데 그 부분은 지금 이제 무죄 취지로 판결이 나왔죠. 물론 종합적으로 해서 이게 유죄라고 얘기를 하긴 했지만 그래서 그 부분은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소장을 변경하면서까지 검찰이 끊임없이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교유행위라는 말까지 만들어냈고요. 근데 그 부분은 무죄가 판결이 나온 건데 갑자기 재판부에서 골프 친 걸 가지고 문제를 삼아서 지금 이렇게 된 건데 어쨌든 골프를 친 것에 대해서도 사진을 찍힌 당시에 골프를 안 쳤다는 걸 의미적으로 뭐 예를 들면 묵시적으로 얘기할 수 있다고 저는 봐. 예를 들어 해석의 여지가 충분히 있는 발언이라고 저는 봅니다. 네. 이게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뭐 지금 재판부나 여기 있는 패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반드시 골프를 쳤다는 게 그날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골프를 쳤다는 의미라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이재명 대표가 명시적으로 얘기를 안 했지만 그날 사진 찍힌 당시에는 골프를 안 쳤다고 얘기했을 의미도 있는 거잖아요. 그걸 어떻게 판단하는 겁니까 대체? 무슨 의미로? 네. 그러니까 재판부가 판단한 건 그렇게 판단을 했지만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그날 사진이 찍힌 날 골프를 안 쳤는데 사진을 공개하면서 이랬는데도 골프를 안 쳤습니까? 라고 질문한 내용에 대한 반박으로 얘기한 거예요. 그 사진이 조작된 건 맞잖아요. 10명이 찍은 걸 4명으로 만들어가지고 마치 4명이 찍은 것처럼 보여지게 한 거.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그날 골프를 친 건 아니라고 얘기를 한 거니까 그 맥락으로 보면 충분히 저는 그 당일날 골프를 안 쳤다는 말로 들릴 수 있는 해석의 여지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 이대로 대법원에서 확정이 되면 차기 대선 출마가 불가능합니다.